세계적인 기술 강국, 한국.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은 과연 뭘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한국이 뛰어든 이 복잡하고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한 재생에너지로의 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는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80%. 이게 바로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사온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한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수입에 의존하게 됐을까요?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잖아요. 거기에 인구는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지을 땅이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우리가 수입 에너지 딜레마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경제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기후 목표도 달성해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요. 석유, 석판, 천연가스, 이 세 가지 화석 연료가 전체 에너지 공급의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화석 연료가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땅은 좁고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갈아탈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이 한국을 굉장히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혁신적인 해결책을 한번 보시죠. 바로 태양을 경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땅이 부족한 문제를 아주 기발한 정책으로 풀어내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바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농사를 짓는 땅 바로 위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도 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나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꽤 체계적인 3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첫째,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게 법부터 만들고, 둘째, 농부들이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팔아서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보장해주고, 셋째, 한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땅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확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잠재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6.2%만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태양광 목표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건 정말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기회의 창입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21.68%.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 과학자들이 투명 태양전지 분야에서 달성한 세계 신기록 효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창문, 아파트 창문이 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연구진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결국 기술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거죠. 땅이 없으면 어떠냐? 이미 있는 건물들의 유리창을 전부 발전소로 쓰면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도시의 수많은 고층 빌딩들, 아파트 건물들의 창문이 전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만 한다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있는데도 이걸 위협하는 아주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심하게 널뛰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FIT 제도로 시장을 키우다가 2012년부터는 대형 발전사들한테 의무를 주는 RPS 제도로 확 바꿨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특정 땅에 대한 가중치를 2배 가까이 올렸다가 몇 년 뒤에는 또 그의 의무 할당량을 줄여버리는 시기였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겠죠. 그리고
이건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로 배출권 가격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하면 누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에너지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는 아주 냉정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하면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현실이 발목을 잡는 한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적인 의지는 확실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2050년까지 가겠다며 야심찬 목표를 내놓는데 정작 현장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잦은 정책 변경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어버리면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는 그대로 좌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에너지 미래는 놀라운 기술 혁신이 이끌게 될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정치가 결국 그 길을 막아서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